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50년대 면방직업의 실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료, 원면의 도입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면방직 공장의 원면 사용량 추이입니다. 1946년에는 창고에 남아있던 국산면을 사용했지만 1947년부터는 국산면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입산 면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국산면의 비율은 1951년부터 1953년까지는 약 7%에 달하기도 했지만 1957년 이후는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모두 수입 원면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수입 원면은 해방 직후에 인도산 면과 이집트산 면이 도입된 적도 있지만 이후에는 모두 미국산 면이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산 면의 수입은 거의 대부분 미국 원조 자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그래프는 원면 원조가 어떤 자금에 의해 얼마나 도입되었는지를 보인 것입니다. 전쟁 발발 후 1951년에 크릭, 즉 한국 민간 구호 계획 원조가 제공되었는데 그 중에 원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53년부터는 경제부흥 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원조를 담당했던 미국 기관의 이름을 따서 FOA 또는 ICA 원조라고 불렀습니다. 1956년부터는 흔히 PL480이라고 부르는 미 공법 485를 근거로 한 잉여농산물 원조도 시작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FOA ICA 원조가 원면 도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수입량 그래프는 무게 단위이고 원조 그래프는 달러 단위여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수입량과 원조 금액은 비슷한 추세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1953년은 다릅니다. 원면 수입량은 1952년보다 증가했는데 원조 금액은 크릭 원조와 FOA ICA 원조를 합하더라도 1952년보다 작았습니다. 이것은 구호 원조에서 경제부흥 원조로 전환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나타난 일입니다. 면방직 공장들이 설비를 복구해 감에 따라 원면이 더 필요했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유 외환을 사용해 원면을 추가로 수입했습니다. 다음으로 원면 수입량은 1950년대 말에도 계속해서 늘고 있었던 데 비해 원조 자금은 약간 감소한 것도 눈에 띕니다. 한국 면방직업은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작업을 이뤘기 때문에 원조 자금이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면 수입량이 늘고 있었던 것은 면방직 기업의 수출 노력과 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 과잉 공급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한국 면방직 기업들은 1950년대 말부터 면 제품 수출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원조 자금으로 값싸게 수입한 원면을 가공해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공정 경쟁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자 한다면 수출 면 제품에 포함된 원면의 양만큼 원조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수입하도록 했습니다. 1950년대 원면 원조 자금은 줄었는데 원면 수입량이 늘어난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원조 원면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경부터 원조 원면이든 국산 원면이든 모든 원면은 면방직 기업들의 조직인 대한방직협회를 통해 배분되었습니다. 대한방직협회는 회원기업의 설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면을 배분했습니다. 다만 대한방직협회가 직접 수입을 시작한 것은 1954년부터입니다. 1953년까지 도입된 크릭 원조는 미국 기관이 직접 수입을 담당했습니다. 1953년 말부터 도입된 FOA 원조의 경우 1954년 초까지는 한국 정부의 외자청이 수입을 맡았습니다. 대한방직협회는 미국 기관과 외자청이 수입한 원면이 도착한 이후에 기업별 배분을 맡았던 것입니다. 1954년 중반부터는 대한방직협회에서 직접 원면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실수요자제라고 불렀습니다. 실수요자제란 개별 원조 자금의 승인을 받을 때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를 미리 정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해당 원조 물자가 필요한 기업, 즉 원조 물자를 가공할 설비를 갖춘 기업들을 가리킵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방식으로는 경쟁 입찰이 있었는데
원조 자금이 승인된 후 한국은행의 입찰을 통해 어떤 기업이 배분받을지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원조 원면은 1958년까지 실수요자재로 배분되었습니다. 실수요자재에서 대한방직협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한방직협회가 직접 실수요자가 되어 수입하고 내부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 배분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는 각 면방직 기업이 실수요자가 되었지만 각 기업이 얼마씩을 배분받을 것인지는 대한방직협회 내부에서 결정해 원조당국에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대한방직협회에서 원면의 배분량을 기업별로 정할 때 사용한 규칙입니다. 1954년과 1955년에는 생산계획과 소비실적을 동시에 활용해서 배분량을 결정했는데, 1956년에는 생산계획을 100%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조자금은 정해진 기일 내에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히 중소공장의 경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원조당국에서 불만을 제기하자 1957년 8월 대한방직협회는 배분량을 정할 때부터 신용장 개설 실적을 반영하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1958년에는 신용장 개설 실적 반영 비율을 25%로 올리고 다시 소비 실적도 25%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재에 대해서는 미국 원조당국과 한국 내 언론, 야당의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1955년 8월부터 1960년 2월까지 공정환율은 1달러당 500환이었는데 여기서 환은 지금의 0.1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프의 시장 환율은 수출업자가 수출을 통해 얻은 달러를 수입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시세를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1956년 중반에 이미 1달러당 1000환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실수요자재가 적용된 품목의 원조자금을 배분받을 때 공정환율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1957년 6월까지는 실수요자재가 적용되지 않은 품목의 배분에도 공정환율이 적용되었지만 이후에는 경쟁 입찰이 실시되어 이들 품목의 원조자금은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사이에서 각 기업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재가 적용된 품목은 사실상 실수요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른바 은폐보조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언론에도 등장했고 특히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방직협회가 은폐보조를 받으려고 실수요자재를 유지하기 위해 여당인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원조당국도 실수요자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1959년에는 모든 품목에서 실수요자재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재가 폐지되었다고 아무나 원조 원면 자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면방직 기업들은 무역업자들이 원면을 수입하게 되면 자기들의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비싼 값으로 원면을 사들일 수밖에 없다며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한국 내 영어신문인 코리아 타임스에 게재된 1959년 8월의 원조 원면 입찰 공고입니다. PL480 자금에 의한 원조입니다. 주석 1번을 보면 상공부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방직협회를 대리인으로 해서 입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쟁 입찰이 실시된 후에도 면방직 공장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방직협회는 여전히 원조 원면의 배분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1959년과 1960년에도 협회는 소비실적과 생산계획을 기준으로 각 기업의 배분량을 정했습니다. 입찰에서 경쟁의 여지를 없앤 일종의 담합 행위입니다. 담합은 배분량만이 아니라 가격, 즉 환율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앞서 보신 공고에 따라 1959년 8월 19일에 실시된 입찰의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해 미국 원조당국에 보낸 것인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가 촬영했습니다.
총 13개 기업과 대한방직협회가 입찰에 참여해 입찰한 금액만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액 상위 9개 기업은 경성방직, 태창방직, 금성방직, 대한방직, 전남방직, 조선방직, 대전방직, 동양방직, 삼호방직인데 30만 달러에서 55만 달러를 각각 배분받았습니다. 이 명단은 앞서 제시한 방기 2만 주 이상을 갖춘 주요 공단의 명단과 일치합니다. 대한방직협회가 낙찰받은 11만 달러는 소규모 업체에 배분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두 번째 열, 달러 어마운트 어워디드라고 적혀있는 낙찰액의 합계와 세 번째 열, 이니셜 디파짓 환 레이트라고 적혀있는 적립금 비율, 그리고 다섯 번째 열, Foreign Exchange Tax Rate in 환이라고 적혀있는 외환세 입찰률입니다. 이날 482만 달러의 원면 자금을 두고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14개 기업이 그중 1만 달러를 남겨놓고 481만 달러를 입찰했습니다. 대한방직협회에서 조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당시 공정환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달러당 500환이었는데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최저 100환을 적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달러당 외환세를 얼마나 낼 것인가를 적어야 했습니다. 입찰 환율은 500환에 외환세를 더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경쟁 입찰의 경우 외환세는 150환 이상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저 입찰 환율은 1달러당 650환이었습니다. 자금을 두고 경쟁할 때는 적립을 많이 한 기업에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 중에서 외환세를 높게 적은 기업부터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적립금은 모두 최저인 100환을 적었으며 외환세는 대부분 최저인 150환을 적었고 두 기업만 바로 위인 160환을 적었습니다. 이 역시도 대한방직협회에서 미리 조정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모두 150환을 적는 것은 눈치가 보였을 테니까 두 기업은 160환을 적게 한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제가 폐지된 후에도 은폐보조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환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즉 환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공정환율 유지에 몰두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19 과도정부에서는 1960년 6월에 원면이 필요한 제면업자나 위생재료업자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면방직 기업들의 담합을 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요량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은폐 보조 문제가 해소된 것은 장면 정권이 들어서고 1961년 2월에 1달러당 1,300환으로의 환율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였습니다. 1950년대 면방직 기업들이 원조 원면을 배분받을 때 받은 혜택은 환율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규칙에 따르면 원조 물자가 항구에 도착하면 그 대금을 모두 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제가 적용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면방직 기업은 필수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설비, 원료 구매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만큼 빠르게 회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후 1950년대의 면방직업 재건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해방 후 1950년대의 직물업이라는 주제로 직물업의 재건 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